아주 결이 다른 두 회사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번 공개 매수를 이제 했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MBK와 영풍의 조합이 적절한 조합이냐? 결국 전략은 뭐냐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불확실성과 불안감 조성 이런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결론적으로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자사주 공개 매수를 끝내고 나서 이 갑작스러운 어떤 물량 잠김, 대차 잔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이제 잠기는 물량이 많이 대폭 생기는 바람에 불과 한 몇만 주 정도의 거래를 통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한다. 저희는 이 현상을 지켜볼 수는 없다. 저희 주주님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과연 100년 기업을 위해서 50년을 준비하고 있는 현 경영진과 10년 뒤에는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주장하시는 MBK 그 둘 중에 어떤 경영진을 선택하실지는 이 주주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겠냐.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과 MBK의 경쟁이 이제 슬슬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MBK의 김강일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반론 기회를 또 고려아연 쪽에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려아연의 박기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웃으면서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네,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박 대표님을 보긴 했겠지만 박 대표님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사장 박기덕입니다. 저는 이제 고려아연에 줄곧 입사해서 줄곧 고려아연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 계획, 저희가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명명하는 이 성장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가고 있는 사업부를 이제 맡고 있는 담당 사장입니다. 일단 중요한 이슈가 생겼으니까 이슈에 대해서 물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차분하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기로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유상증자 철회가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자사주 매수 이쪽에 공개 매수, 그다음 자사주 공개 매수 그거 끝나고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결국 이제 철회를 하고 최은범 회장님이 나와서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하셨죠. 네. 그럼 유상증자를 이제 철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저희 어떤 추진 배경에는 예. 이 공개 매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승의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 감소에 있었다라는 즉 유통 물량이 부족했었다라는 이제 판단이 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우 올라갔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주 기반을 확대하고 그리고 유통량을 우리가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걸 이제 고민한 끝에 저희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보안을 좀 지키고 이렇게 이행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주주와의 좀 소통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우려를 지금 내시고 계셔서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우리가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제 철회를 저희가 결정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고 네. 거기에 증권신고서에는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네. 그리고서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수를 했을 때 증권신고서에 미래에 대한 자본 변동에 대한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시 위반과 거기서 이제 부정거래가 있었을 여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는 원래 계획이 돼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죠. 저희는 이제 전혀 계획이 없었고요. 그리고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가처분이라는 행위가 난무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대해서 1차와 2차 즉 두 차례에 걸친 가처분을 받았고 그 가처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저희가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처분의 그 2차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이 이제 10월 21일이었어요. 예, 10월 예. 21일이었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그때 상황에서도 2차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끝낼 수 있는 것이고 예. 만일에 거기가 인용이 되면 저희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그 유상증자를 그 계획을 하고 할 수 있으며 그 자사주 공개 매수에 대한 저희가 추진 여부를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3일로 끝나는 즉 이틀 뒤에 23일로 끝나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우리는 완료하자라는 의지를 아주 깊게 높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미 이제 MBK 쪽에서도 공개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이제 굉장히 적어지게 된다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유통 주식 수를 좀 줄인 다음에 다시 우군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계획했구나를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 뭐 어느 정도는 준다고 예상은 다 했지만 이렇게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정도의 유통 주식수의 부족을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충분히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생길 거다. 그래서 어떤 그 주가의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큰 임팩트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저희가 많이 들었었고 그걸 저희는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자사주 공개 매수를 끝내고 나서 이 갑작스러운 어떤 물량 잠김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량 잠김이 뭐죠?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현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대차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저는 일어났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대차. 예. 그러니까 대차 잔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공개 매수가 끝나면 네.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은 공매도는 금지돼 있으니까 네. 그 숏 거래를 했던 선물 매도 물량에 대한 대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것에 베팅한 사람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목적이 어쨌든 간에 대차를 일으켜서 갖고 있는 잔고 수량이 거의 저희 회사 전체 발행 주식의 뭐 6%를 상회하는 6%요?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데 6%면 너무 숫자가 저희도 큰데요. 뭐 예. 그 정도의 어떤 대차 잔고 수량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판단을 미스했냐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론적으로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그런 이제 잠기는 물량이 많이 대폭 생기는 바람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특정 아주 적은 물량 불과 한 몇만 주 정도의 거래를 통해서 저희 하루의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저희는 이 현상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결국에는 이제 뭐 부수적인 효과로 저희가 주주 기반도 확대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중간 지점에 있을 수 있는 주주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한테는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반영하게끔 저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판단에서도 저희는 그 판단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옳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리고 소통을 더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저희가 놓쳤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이런 걱정과 우려와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목소리를 아주 겸허하고 무겁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번에 이제 처리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주시긴 했지만 시장에서 그 유상증자 전략을 좀 해석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MBK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을 좀 제한을 해 놓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사주조합 쪽에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전략 아니냐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뭐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사주조합에 그 할당하는 그 20%는
뭐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20%는 할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할애를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럼 과연 그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과연 우리 사주조합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냐? 그거는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화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남는 물량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일반 또 그 공모 물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뭐 크게 거기가 어떤 이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경영 의결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사실 뭐 시장에서는 그 우리 사주 조합에서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가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셨다는 그건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는 철회가 됐고 이제 남은 절차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한 표대결이 남게 된 거죠. 네네. 그 중간에 뭐 혹시 뭐 다른 변동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다른 이벤트라든지?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주주총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뭐 신문에는 뭐 이렇게 12월 말이나 뭐 1월 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이제 현재 뭐 날짜가 잡힌 거는 이제 11월 27일 날 이번에 그 주주총회 개최를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신문기일이 열려요. 그래서 그 신문기일이 열리고 난 뒤에 아마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경영권 분쟁의 어떤 뭐 명분들도 중요하죠. 네. 기업의 경영이라는 거는 사실 뭐 주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고 결국은 지금은 지분율을 확보하는 게임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그 추산을 해보니까 그 MBK 쪽과 그 영풍 장영진 고문 쪽의 지분율이 그 고려아연 쪽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에 비해서 약 한 3에서 4% 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자사주로 매입하신 부분들을 소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배제하고 그러면 대충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이 이제 국민연금 포함해서 한 4% 정도 되나요? 15%? 저희는 한 15에서 16 이상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16 중에 3% 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고려아연 쪽을 들어주면 이쪽에 더 많아지는 거고 그거보다 언더로 들어주면은 이제 그쪽이 MBK와 장영진 고문 쪽이 더 많아지게 될 건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지분 구도나 예상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표현해 드리기는 좀 상황을 저도 그렇게까지는 어떤 계산을 안 해봤고요. 예. 단지 현재 남아 있는 이제 주식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큰 그룹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도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꽤 많이 남아 있고 그분들의 판단은 저희는 충분히 저희가 이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이제 3월에 저희가 그 주주총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또 표대결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50년 저희 회사 역사상 아마 처음 일어난 표대결입니다. 그때가 지난 3월 주주총회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이제 표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요 이제 그 안건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뭐 주당 우리가 5,000원으로 해서 기말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제 배당안이 하나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런 유상증자를 발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제한을 이제 푸는 어떤 그런 이제 대상의 제한을 푸는 이제 정관 개정안이 있었는데 일단 배당안에 대해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저희가 찬성을 받았고요. 그때는 그쪽 장영진 고문 쪽이 더 높은 배당을 요구했었고 그렇습니다. 고려아연은 좀 더 낮은 배당을 요구를 했었는데 주주분들은 더 낮은 배당이지만 고려아연 쪽 손을 많이 들어줬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좀 더 낮게 배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는 신주 발행 대상을 푸는 그런 이제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과반 이상이 지지를 해주셨으나 이건 이제 특별 결의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부결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그 영풍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분님들이 어쨌든 저희를 지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지는 지금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남아 있는 이 주주분들의 많은 주식수들을 토대로 저희는 이번에 어떤 승리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양쪽 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말 그 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은 양쪽 다 확보를 못하게 된 거고 네. 결국은 이제 나머지 주주분들이 어디가 이제 같이 경영을 하는 것이 고려아연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 나머지 주주분들이 미래를 결정하시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캐스팅 보터가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내용이 좀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라서 좀 뒤로 뺄 수가 없어서 지금 먼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게 처음이시죠? 별도로 하신 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두 달여 동안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밖에서 보고 해석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 60일 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 상황이 좀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서 좀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지난 60일의 얘기를 한번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좀 저희는 이제 참 어렵게 시작을 했죠. 뭐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기억나는 날짜는 이제 9월 13일 이 이제 공개 매수를 시작한 날짜인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추석 연휴 바로 직전 일이었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기습적인 이 공개 매수를 저희가 당한 건데 그때 아마 이제 이 MBK와 영풍 연합에서는 노렸던 것이 아마 시간 뺏기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전략을 바꿉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바꾸냐면 이 가처분 전략을 써요. 그래서 공개 매수를 할 때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어떠한 행위를 할 거라는 분석이 이미 거기는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마치 예측이나 한 것처럼 자사주 공개 매수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이제 들어옵니다. 예. 일단 완벽히 기각을 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제 그 자사주 공개 매수를 론칭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월 2일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10월 2일 날 자사주 1차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1시간 40분 만에 2차 가처분을 제출합니다. 예. 그 가처분 전략이죠. 그래서 이 전략은 결론적으로 이제 10월 21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전략은 뭐냐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주 불안감을 이렇게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불안감 조성 이런 전략을 이제 세워서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저희의 공개 매수 가격은 89만 원이었고 최종 공개 매수 가격입니다. 그리고 MBK의 공개 매수 가격은 83만 원이었어요. MBK 공개 매수는 10월 14일 즉 저희의 10월 23일에 비해서는 약 11일이 먼저 9일이 먼저 이제 도래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저희에는 응하지 않고 MBK의 어떤 공개 매수에 더 응하게끔 만드는 이제 시장 교란 행위를 저는 했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학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좀 여기를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은 원래 그 MBK는 83만 원에 산다는 거였고 고려아연은 89만 원에 산다는 건데 마지막 공개 매수 가격입니다. 네. 그랬을 때 10월 14일이 MBK 마감일이었고 그 고려아연은 10월 23일이었는데 이 중간에 내가 83만 원에 팔까 89만 원에 팔까를 생각해보면 무조건 89만 원에 파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처분을 걸어서 야 이거 89만 원에 못 팔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3만 원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시장 질서 교란으로 보신다는 저는 거죠? 교란 행위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6만 원의 이 확정 수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MBK 영풍 연합의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거는 어쨌든 뭐 그 약간의 어떤 그런 거짓 사법 리스크를 조장을 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법원의 결정은 2차 가처분에도 확실히 기각을 내립니다. 완벽한 기각을 이제 내리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이런 전략들이 이제 꼼수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게 됐다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뭐 취재를 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님 쪽의 지분율이 올라가지 않는데 네.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확보하는 것만큼 다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자사주 공개 매수로 대응하신 이유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이렇게 그 의결권이 올라가는 그 일정 부분의 공개 매수는 그 포함을 시켰고요. 그렇죠. 베인캐피탈 쪽에서 샀죠. 예. 베인캐피탈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리는 목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저쪽에 가는 물량을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대편에서는 처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변경을 통해서 이제 그 하방 그 최소 물량을 없앴는데요. 처음 이 공개 매수를 할 때는 그 구조는 최소 공개 매수 물량을 정해놓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하는 이제 사지 않겠다. 그 이하가 들어오면 실패한 걸로 간주하고 공개 매수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지로 들어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략적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최소 물량을 없애버리고 83만 원에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제 물량이 약 7% 가까이 돼요. 그 최소 물량이. 그쵸. 그래서 7% 미만을 하게 되면 원래는 실패할 거였는데 그걸 없애면서 이제 5%에 가까운 물량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거를 약간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보면은 아예 뭐 옛날 얘기까지 가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게 됐던 요인들이 그 고려아연하고 영풍의 일종의 동업 관계가 깨졌던 게 이제 고려아연이 한화, LG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지분 교환을 하면서 지분율이 이제 우호 지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분율 역전이 발생하는 시점이 생겼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장영진 고문 입장에서는 그 지분율이 이제 왜 나하고 허락도 없이 나보다 더 많은 지분율을 확보를 하냐 네. 이게 어떤 갈등의 시작이 아니었냐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 네네. 분명히 그 전에 이제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파트너와의 소통은 좀 어떻게 됐었길래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50년 제 회사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이런 표 대결, 즉 일대 주주하고 현 경영진 간의 표 대결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올해 3월 주총이었어요. 저는 분쟁이 시작은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려아연이 이제 이런 국내 기업들하고 이런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게 뭐 궁극적으로는 뭐 이런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 이런 이제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단순한 어떤 이런 협력이 단순한 지분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어떤 사업 시너지를 노리고 이런 미래 성장을 이제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꾸준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생각을 하면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MBK와 영풍의 조합이 적절한 조합이냐? 이 두 어떤 아주 결이 다른 두 회사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저희 이번 공개 매수를 이제 했는데 MBK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예요. 투기 자본을 갖고 있는 이제 사모펀드인데 영풍은 사실은 이제 재련소 운영에 이제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지금 조업 중지돼 있죠. 뭐 언론에도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즉 60일 조업 정지가 이제 판결이 난 회사고 이게 언제 이제 뭐 60일 조업 정지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뭐 그것 때문에
모든 지금 저희 거래처로부터 지금 연락을 다 받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괴로운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조합이 왜 저렇게 이제 부적절하냐고 저는 보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를 운영을 할 때 어떤 뭐 전략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이 두 연합군이 어쨌든 어떤 우리 고려안을 만일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이제 재련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즉 저희는 저희도 재련소고 예. 뭐 이때 영풍에서 운영하는 것도 재련소이고요. 석포재련소. 예. 그리고 MBK는 아마 그런 유사성 때문에 영풍하고 이제 같은 연합을 형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는데 재련 산업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가장 화두가 된다는 그 포인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중요해지는 이런 현실을 딱 두고 볼 때는 이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방법을 찾아낼 거냐에 대한 뭐 경영진의 어떤 철학이나 그다음에 뭐 비전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데 예. 자, 그게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아마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아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폰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폰드장. 이 폰드장은 이제 그냥 저희 용어로 폰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그 재련 공정에서 나오는 이런 산업 이런 그 잔재물이 있어요. 예. 잔재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예. 그 더 이상 유가금속을 해수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잔재물이라서 그리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물질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폐기물로 취급이 되고 있고 이건 안전하게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외부에 반출을 해도 되지만 반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관할 수밖에 없고 그 보관량이 꽤 많아요. 재련소별로. 예. 영풍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폰드장의 크기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공장이 1이라고 보면 공장의 크기가 땅 넓이가 1이라고 보면 폰드장의 크기는 1에서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큰 공간이 필요하고 뭐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한 2-30m 정도로 깊이 파서 예. 거기에 이제 그 침출수가 즉 토양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 고무질로 돼 있는 러버 라이닝이라고 해서 그 라이닝을 합니다. 라이닝을 해서 그걸 딱 발라놓고 이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잔재물 즉 폐기물을 이제 쌓게 되는데 뭐 50년 이상 됐죠. 예. 저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는 그만큼 많은 이제 그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폰드장이 있는데 이 폰드장에 대한 미래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희의 그렇죠. 관리 포인트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고 제가 입사한 지 30년이 넘는데 제가 입사할 때부터 이 논란은 계속 있었어요. 저희는 고민을 했었고 그때는 제가 경영진이 아니라서 그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나 그때부터 시작된 고민이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그 기술의 개발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폰드장이 없어요.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폐기물을 어떻게? 정말 비상용으로만 갖고 있고요. 비상용으로만 갖고 있고 저희는 그냥 평상시에 운영하는 폰드장은 이제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없앴냐? 예.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았어요. 그걸 한다는 게 뭐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폐기물 형태로 나오는 잔재물이 더 이상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기술을 찾은 겁니다. 그걸 개발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적용했습니다, 회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그걸 어디다 쓰는 건가요, 그 폐기물을? 이제는 아주 산업 용도로 쓰죠, 그거를. 네, 시멘트의 부수적인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환경적인 악영향은 없고요. 없고, 네. 다른 재련소에도 그런 게 쓰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려아연만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반드시 국가 핵심 기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경영진하고 하고 있지 않은 경영진하고는 다르겠죠. 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입사 때부터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 판단을 했었고 그 결과물이 30년이 지난 이 그 결과물이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폰드장이 없는 회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저희는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저희 기존의 재련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이미 있어요.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 경영진과 그걸 만들지 않은 경영진하고는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재련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미래 계획을 갖고 있는 재련소와 그렇지 않은 재련소의 미래는 저는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주주총회 때 부딪혔던 부분들도 좀 다소 감정적인 거라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윤진 고문이 지분이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증자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제한 폭을 좀 넓히는 부분들은 특별결의라서 그냥 반대하면 무조건 부결되는 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와서 야, 나 이거 안건 반대다 그럼 아예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거를 그 주주총회까지 끌고 갔던 거는 약간은 좀 감정이 좀 있었다라고 좀 외부적으로는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생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제 구매 영업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던 설인 상사의 이사회를 그 고려현 최윤범 네. 회장님 쪽에서 좀 장악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보는데 그 황산 처리 불가 통보 같은 경우도 이게 영풍재련소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영풍의 석포재련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고 왜 그렇게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설인 상사하고 지금 황산 관련돼서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설인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약간 좀 그 과거를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84년이에요. 84년에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고려안에 이제 계시던 이제 최창걸 회장님이죠. 지금 명예회장님이시고 회장님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해외 영업부라고 있었어요. 그 영업부를 조금 더 법인화해서 좀 어떤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계획하에 이런 그 비철금속 유통을 하는 즉 해외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회사예요. 해외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이라 하면 어떤 해외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 예. 마케팅에 이제 초점을 둔 이제 사업이죠. 수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해외 수출부였죠. 수출부가 이제 확대돼서 법인화된 이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고려아연의 물건뿐만 아니라 영풍의 물건까지도 같이 이제 해외 수출을 하게 되는 그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었고요. 원래의 주인품으로 다시 되찾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뭐 지난 3월에 이번 3월 주총 때 뭐 어떤 영풍이 뭐 저희 고려아연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전략적 제휴를 하는 거를 아예 그냥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대로 되찾자라는 의지에서 이걸 이제 설인 상사를 되찾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은 저희도 험난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논의를 드렸지만 저희의 의지를 이제는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은 요거는 대행 계약의 갱신을 중단을 한 겁니다. 중단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의 이유는 저희도 법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황산을 항상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그 보관장이 저희 사업장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관리의 포인트나 관리의 리스크는 저희가 다 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돼 있는 뭐 투자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사회에 지금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련소를 운영하다 보면 꼭 필수적인 시설들이 있어요. 이 황산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조업을 하면 할수록 매일 발생하는 물질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이거는 보통 이제 비료의 원료로 씁니다. 많은 부분이 그 비료 생산에 이제 황산을 베이스로 한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데 뭐 국내에도 우리 비료 회사에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비료 회사에도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재련업에서 황산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재련업은 황산은 재련업에서 이 나오는 이 그 유한 가스를 독가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가스를 가장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그래서 요게 황산이라는 제품으로 만일에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줬다. 재련업을 하는 과정에서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황산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나마 고집해서.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서 나온 그 결과물이 황산이다. 황산이고 이 황산이 결국에는 저희 그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떤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황산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이게 유해한 물질이니까 피부에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우리 그 피부에 노출되지 않게끔 어떤 저장 시설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게 되어 있어요. 이 시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련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석포재련소는 뭐 자기네 보관 시설에 보관하면 될 텐데 왜 이거를 그 고려아연에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필수 저장 시설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필수 저장 시설을 충분히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저희한테 의지를 해오신 건데 저희는 아니 뭐 이런 자체 해결의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저희한테 맡겨 놓으신 거고 뭐 저희도 이런 당면한 이런 리스크와 이런 부담을 저희가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행 계약은 갱신을 중단하겠으니 그리고 유예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년을 요구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7년을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저희가 현재는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참고 말씀으로는 저희가 유예 기간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저장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주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냥 듣고 취재하면서 느꼈던 바는 이미 그 주주총회 때 마음은 좀 떠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설득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는 고려아연 쪽에서도 장윤 고문한테 뭐 좀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설인상사를 확보하는 거라든지 황산 처리 갱신 계약을 안 해준 뭐 유예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저는 갈등의 요인의 어떤 액션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서 그 장윤진 고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영풍이 최대 주주인데 그 이래저래 우호 지분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거가 아니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을 최은범 회장도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만든 약간은 좀 감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을 고려아연 쪽에서는 그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보시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하고는 사실은 단 한마디의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한 공개 매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적대적 M&A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 경영진, 저를 포함한 이 경영진은 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주총 그리고 작년 3월에 주총을 통해서 99%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임이 된 경영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33% 정도를 갖고 계셨던 영풍을 제외하더라도 67%의 주주분들이 계셨어요. 그 주주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임된 경영진한테 아무런 한마디의 상의 없이 추석 연휴 전날 기습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적대적이라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좀 감정이라는 말씀을 좀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이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한 4, 5년 전쯤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는 이제 영풍은 그 환경오염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고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폰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물품, 즉 아연 잔재물 같은 이런 물건을 포함한 이런 이제 폐기물을 이제 고려인한테 이제 대신 처리를 해다오라고 예. 하시는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따져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어떤 회사와 이제 주주의 이익을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는 그때 아마 이러한 감정이 생기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뭐 저희 50년 역사상 최초로 이제 표대결이라는 이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승리를 하니까 예. 아마 이번에 이제 적대적 M&A를 시도하지 않았나.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저는 그런 어떤 타임라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MBK 쪽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MBK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과정은 어쨌든 경영권 방어의 과정으로 봐야 될 거고 경영권 방어를 할 때 그 경영권이라는 거는 일단 주주와 회사는 뭐 분리를 해서 볼 수도 있는데 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회사 자금을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저희가 자사주 매입을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게 과연 이제 법적으로 어떠한 이제 판단이 내려졌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예. 저희가 이거를 할 거라고 상대편에서는 미리 예측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처분을 먼저 들어오죠. 저희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가처분의 결과가 기각이 됩니다. 예. 즉 MBK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 방어하지 마세요. 그거를 법원에서 막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법원이 기각을 합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아주 적법한 대응이다. 즉 회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신 거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려주신 거고요. 그래서 적대적 M&A에서 이 회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나아가면은 그 단순하게 좀 경영권의 어떤 방어를 또 넘어서서 뭐 이런 그 사모펀드와 부실 기업이 연합한 이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그리고 또 주주와 임직원 나아가서는 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스스로의 방어적인 행위 저는 그거가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MBK 쪽의 지적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MB가 원아시아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재련업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는 쪽에다가 투자를 했다 좀 손실을 본 게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그니오와 관련한 투자도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좀 실체가 좀 불분명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거기 너무 큰 돈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최은범 회장의 잘못된 투자 판단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최인범 회장님의 판단이 잘못됐다, 뭐 어떤 개인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상대편에서는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회사고요. 회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거지 뭐 최인범 회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걸 판단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저희 회사의 그 어떤 경영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도 상장 회사인데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아시아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 어떤 저희 내부 절차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또 이거는 이런 여유 자금의 운용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여유 자금 운용의 일환으로서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뭐 한 번에 다 그거를 뭐 그냥 한 해에 한 번에 다 투자한 게 아니고요.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분산 투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개의 펀드에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펀드가 각각 조성 시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무슨 뭐 어떤 너무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고려인의 어떤 그 투자가 됐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저는 좀 의도적인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그니어 홀딩스 인수는 실체가 없는 뭐 회사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시는 언론도 있으신데 저희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실체가 확실한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대표님도 직접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봤죠. 당연히 가서 사무실에 또 일을 하고 또 그 현장에도 가보고 다 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회사입니까, 거기? 여기는 이제 그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즉 결론적으로는 이게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재련의 생산 능력 증대. 동재련의 생산 능력 증대. 그 회사 동재련하는 회사입니까? 재련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현재 저희가 한 3만 5천 톤 정도의 동재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100% 리사이클링 되는 동원료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광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동은 거의 뭐 굉장히 싸게 들어오고요. 어떤 동은 상당히 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창출해내고 있는 이 동재련으로부터 창출해내고 있는 영업이익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년에 한 1,000억 정도 만들어내거든요. 예. 이거를 저희는 최소한 4배 이상 약 5배 가까이 저희는 증설을 하겠다. 그래서 15만 톤 정도의 규모로 저희는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계획을 실현하기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금도 있을 것이고 뭐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금은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자금도 있고 외부 자금을 충분히 저희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술, 저희 기술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이 확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재련 기술로는 네. 뭐 워낙 뛰어난 회사죠. 그래서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원료였어요. 원료. 그 원료도 그냥 일반 그냥 그 광산에 가서 구하는 원료가 아니라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2차 원료. 그게 뭐죠? 동이 함유되어 있는 2차 원료인데 저희가 이제 동 원료를 구하러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어디 광산에 가가지고요. 뭐 산에 있는 광산이든 어떤 평지에 있는 광산이든 그 나라에 가서 그냥 광석을 가져오면 쉽게 해결이 돼요. 예. 물론 이것도 뭐 저희가 비교적 쉽다는 것이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동이 함유되어 있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도시광산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개발이 되어 있는 도시일수록 즉 선진국에 있는 큰 도시일수록 이러한 동을 함유한 전자 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 전자 폐기물. 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나 카메라나 이 PC나 이런 모든 이 전자 제품 안에는 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함유되어 있는 동을 저희가 회수하기 위한 시설들을 저희가 그 이그니오라는 회사가 이걸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를 이제 원했던 거고 저희가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원료 조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아마 이러한 이제 주장을 이제 상대편에서 하고 있는데 뭐 저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그 저희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이해가 낮으셔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지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뭐 그 전에는 뭐 630억 얘기하다가 그다음 매출을 뭐 29억 원 하다가 뭐 그러면은 사실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5천억을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이제 숫자로 보기에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혹시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쪽에 MBK나 영풍 쪽의 주장을 보면은 네. 이거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 600억이면 저희가 한 9배 정도의 이제 배수를 두고 이제 사게 되는 건데. PSR. 예. 예. 그런데 보통 그 정도면 보통 시장에서 평가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거는 매출액이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물론 어떤 숫자를 갖고 표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숫자는 저희가 잘못된 숫자고 그 숫자는 충분히 해명이 전 됐다고 보거든요. 그걸 요구하는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또 그 법원에다가 또 자료를 요구를 하셨어요. 예, 법원을 예. 통해서 거기서 충분히 소명이 됐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는 알고 계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는데 그냥 네. 주장하는 거다. 뭐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또 같은 지적을 네네.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따로 입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MBK 측이 나와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입장 네. 거기에 대한 그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박해덕 대표님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MBK 쪽의 지적 사항을 계속적으로 좀 네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려현이 좋은 회사다라는 거는 양쪽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제 망가진 경우에 이거를 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고려현은 굉장히 좋은데 더 잘할 수 있는 경영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국은 양쪽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MBK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고려현이 한 50년 동안 굉장히 잘 된 회사였고 그래서 지금의 좋은 지위에 있는데 그 최은범 회장이 취임한 지난 3년간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고려아연은 좋은 회사지만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잘하신 거고 네. 뭐 최은범 회장의 3년은 오히려 회사가 좀 망가지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경영진 깎아내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 5년간 3년이라고 하셨지만 최근 5년간 저희 경영진의 어떤 실적을 보시면은 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도 기준으로 매출을 보면은 2019년에 5조 2천억 원입니다. 2023년에는 7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요. 영업이익도 7천억대에서 한 9천억대 사이를 꾸준하게 5년 동안 저희가 달성을 합니다. 이 실적은 이런 안정적인 실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과거 5년 동안 그러면 뭐 전력비라든가 노무비, 뭐 기타 어떤 재료비의 상승이 얼마나 있었냐를 따져보면 그 5년간 연간 단위로 5천억이 늘었어요. 비용이 증가폭만 5천억이라는 거죠? 5천억입니다. 증가폭만. 아니 이익이 9천억 나는 회사인데 비용이 5천억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5천억이 늘어나 있는 비용 하에서 저희가 꾸준히 7천억 원에서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과연 어떠한 생각에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주환원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2019년 5년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2019년에 36%의 주주환원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76%로 올라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국내 대기업 중에 최상위권에 속하는 주주 환원율이거든요. 전체 이익 중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서 돌려준 돈이 76%다. 를 합니다. 이런 회사가 저희는 어디에 있냐라고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지적하고 오시는지 저는 그 근거를 좀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양쪽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했고, 물론 그 MBK 쪽에서는 그 공개 매수 이후에도 일부 장내 취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크게 뭔가의 지분율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나머지 주주분들 한 16%의 양쪽에 분명하게 속해 있지는 않은 주주분들이 어떤 경영진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 왜 우리 경영진, 현재 있는 경영진이 미래 고려아연에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제 고려아연으로 입사하셔서 지금 대표이사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고 좀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네네. 위상이라든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주분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고려아연은요. 고려아연은 그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한민국 토종 자본 그리고 토종 기술로 성장한 비철 재련의 그 세계적인 비철 재련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이 품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1위 달성한다는 게 그리고 그걸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9분기 연속 흑자 달성. 99분기요? 예, 이제 곧 100분기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면 100분기 네, 되는 100분기 겁니까? 이제 100분기 연속 흑자를 와. 달성하고 있고요. 이건 놀라운 성과죠. 저희도 나름대로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뭐 나름 저희 나름의 이제 업적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50년 동안 저기 임직원들이 그냥 똘똘 뭉쳤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축적해온 세계 최고의 기술을 더 활발하게 우리가 이용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 글로벌 1위를 하는 거는 이 그냥 그 아주 그냥 그 웬만한 열정과 땀과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임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려아연을 제가 표현할 때 저희는 단순한 재련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금속들이 보면은 그냥 기초금속이 있어요. 그리고 기금속들도 있고 예. 뭐 희소금속, 또 반도체 소재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그 언론에 그 현재 산업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금속들이 뭐 2차 전지 소재 예.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다양한 제품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어떤 그 사업의 이제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한민국의 이제 핵심 산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지금 뭐 손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예. 이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가 국가 기관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재련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재련업은 중국이 대부분 잘하는 거 아니야? 그 네.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그 결국은 비전이죠. 지금까지 잘해오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숫자로 입증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비철 쪽을 이제 중국이 굉장히 좀 빠르게
빠르게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장악된 부분들이 네. 대부분인데 오히려 그 아연 쪽을 고려아연이 지키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이제 국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경쟁 구도의 변화 속에서 그 미래 비전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비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은 올해 좀 50주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어떤 핵심 가치나 우리 미래의 미션이 뭐냐라는 걸 항상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미션과 핵심 가치를 올해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직원이 이걸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고 아주 이제 그 미션과 핵심 가치를 토대로 앞으로 회사를 이제 우리가 키워 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다졌던 어떤 그런 이제 저희 50주년 기념식도 제 나름 내부적으로 조촐히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고요. 약간 이제 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공개 매수가 시작한 지 이제 60여일이 이제 지났고요. 예. 지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이 저희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고려아연을 아직까지도 고려아연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이런 경영 계획이나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그 기억하는 거는 아마 MBK는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사업은 굉장히 우수하다. 뭐 어메이징 마진이라는 어떤 표현도 뭐 어디 영자 신문에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진도 계속 고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현 경영진이 제시한 어떤 미래 성장 계획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 경영진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경영 능력,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산업의 전문성 또는 뭐 경영의 노하우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게 과연 하루아침에 그냥 전문 경영인 탁 교체해서 갖다 놨다고 해서 과연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거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뭐 일례로 이제 어떤 그 MBK가 인수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예를 이제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전문 경영을 고용해 가지고 이제 경영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외부 경영 컨설팅사의 도움을 구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경영 실패를 이제 자인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저희의 비전으로 들어오면은 저희의 미래 전략은 뭐 과거 50년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 50년을 준비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미래 경영 계획을 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성장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인데 MBK는 지금 장기 투자라는 것을 언급을 하시면서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50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일단 팔 겁니다. 10년 내에는 안 팔지만 그 뒤에는 팔 겁니다라고 말씀을 그냥 하고 다니세요. 그냥. 그러면 저희 투자자의 입장, 저희 주주님들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과연 100년 기업을 위해서 50년을 준비하고 있는 현 경영진과 10년 뒤에는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주장하시는 MBK 그 둘 중에 어떤 경영진을 선택하실지는 우리 주주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님과 함께 좀 그 현재 상황과 뭐 거의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들도 더 많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그 산업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그 기업과 그리고 이제 그 자본 쪽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자본과의 어떤 그 부딪힘으로 보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업을 했던 그 파트너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이게 뭐 그 가문이 갈라졌을 때 생겨나는 지분 분산의 문제를 또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묘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렇게 그 커다란 세력 둘이서 갈등을 빚었을 때 오히려 정말 한 명 한 명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던 그 투자자들의 손에 그 선택권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주주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뭐 지금은 이제는 그 예민한 그 전략의 시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좀 종종 그 향후 비전과 관련한 인터뷰나 아니면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아연의 박기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